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윗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학교 재단을 통해 19억 원을 세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오늘 학교 재단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이 돈이 대선 자금으로 쓰였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북한이 관현악단 140여 명을 우리측에 보냅니다. 공연은 강릉과 서울에서 열립니다. 남북회담이 계속되고 있지만 미국은 올림픽 이후 군사 옵션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6.25 참전국 회의에선 대북 해상 차단 작전이 논의됩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서울에선 오늘 하루 출퇴근길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받지 않았지만 교통량은 평소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치의 일환으로 수도권에선 공무원과 공공기관 차량에 대해 2부제가 실시됐습니다. 오늘은 차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주차장으로 들어올 수 있었는데 공공기관마다 2부제를 어긴 짝수 차량이 적지 않았습니다. 인천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복면을 쓴 괴한이 20대 여성을 둔기로 때리고 달아났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 편의점 아르바이트에 나섰던 피해 여성은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 의사를 밝힌 뒤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오늘 거래소 폐쇄에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욕을 먹어도 할 일은 해야 한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정부 때에도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SBS가 지난주에 이어 오늘 또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8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이런 특활비 상납 의혹에 대해 상당 부분 시인한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 건너간 방식은 박근혜 정부 때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먼저 임찬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특수활동비를 건넸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원세훈, 김성호 두 전직 국정원장을 지난주 소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상납 사실을 상당 부분 시인하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국정원장은 불법 해외 송금 의혹 등 다른 수사 과정에선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던 원 전 원장은 청와대 상납 의혹에 대해선 다른 국정원 관계자 진술 등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구체적이어서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누구의 지시로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는지에 대해선 입을 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도 돈을 받은 것이나 전달한 건 모두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한 일이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사용에 개입한 사람이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는 당시 국정원장과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모두 지시할 수 있었던 윗선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돈이 건너간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도 나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며 당시 청와대 살림을 총괄했던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에게 직접 돈을 전달했었다고 국정원의 한 직원이 진술한 겁니다. 청와대 근처에서 만나서 돈을 건넸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했는데 김백준 전 기획관은 여전히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현석 기자입니다. 국정원 직원 A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돈이 전달된 과정을 상세하게 진술했습니다. 지난 2008년 5월 자신이 직접 청와대 인근으로 가 김 전 기획관을 만나 직접 돈을 전달했고 다른 한 번은 김 전 기획관에게 전화를 했더니 부하 직원이 돈을 받으러 나왔다는 겁니다. 장소와 시기가 특정되고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검찰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김 전 기획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기획관은 돈이 오간 사실은 인정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나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과 달리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낮 긴급회의를 연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역시 김 전 기획관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믿고 있다며 검찰 수사는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오랫동안 이 전 대통령의 집사 역할을 했던 만큼 특수활동비 의혹뿐 아니라 다스 관련 의혹들도 풀 수 있는 핵심 인사로 보고 신병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김 전 기획관의 구속영장 심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의 중요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이번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또 다른 수사, 바로 다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스에서 발견된 120억 원을 놓고 특검과 검찰 사이에 책임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당시 특검 관계자들을 상대로 120억 원을 찾아낸 과정과 또 개인 횡령으로 결론 낸 배경을 캐물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정호영 특검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120억 원을 개인 횡령으로 결론 내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횡령 사실 외에 비자금 조성과 그에 따른 조세 포탈 여부 등은 특검 종료 시까지 전혀 수사를 통하여 밝혀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말단 직원인 조 씨가 지인에게 돈 관리를 맡겼고 다스 간부들이 이 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회사 차원의 비자금은 아닌 것으로 결론 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다스 수사팀은 2008년 사건을 수사했던 특검팀 관계자들을 상대로 전화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120억 원을 개인 횡령으로 결론 낸 과정에 조사가 집중됐습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 내부 회의가 있었는지, 특검팀 내부에 반대 의견은 없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이 공개한 수사 자료에는 당시 특검팀이 회사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경리팀장에게 들었다는 경리팀 직원의 진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다는 내용도 들어있었습니다. 검찰은 문제의 120억 원이 개인 횡령으로 결론난 과정을 살피기 위해 조만간 특검팀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친박계 의원인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사학법인을 이용해 19억 원을 세탁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홍문종 의원은 당시 박근혜 후보 대선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검찰은 오늘 이 학교 법인을 압수수색하고 홍문종 의원의 최측근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손형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8대 대통령 선거를 넉 달 앞둔 지난 2012년 8월 홍문종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법인 경민학원에 익명의 기부자들이 돈을 입금합니다. 그 다음 달에도 12억 원이 입금돼 2달 동안 19억 원이 넘는 기부금이 재단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돈이 들어온 직후인 9월과 10월 경민학원은 기부금 19억 원을 미술품 구매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경민학원에 미술품을 판 사람은 이사장 홍 의원의 최측근 김모 씨였습니다. 검찰은 경민학원과 김 씨 사이의 미술품 거래가 불법 자금 세탁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오늘 경민학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홍 의원이 재단 기부금 형식으로 정치 자금을 받은 뒤 김 씨와 재단이 거래한 것처럼 꾸며 자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김 씨의 자택도 압수수색하고 김 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돈이 들어오고 나간 시기가 2012년 대선 직전인 만큼 홍 의원이 요직을 맡았던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 캠프로 자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홍 의원 측은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김 씨로부터 미술품을 사들인 건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했습니다. SBS 손형한입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열린 남북 실무 접촉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북한이 140명 규모의 예술단을 파견하기로 남과 북이 합의했습니다. 통일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아영 기자. 네, 통일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떤 예술단이 올지 궁금한데 이름이 삼지연 관현악단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남북은 오늘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북한 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 접촉을 가졌습니다. 조금 전 공동 보도문을 통해서 삼지연 관현악단 140여 명을 예술단으로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에 만들어진 일종의 팝 오케스트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측은 예술단이 육로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통일부는 아직 합의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지연 규모가 원래 50명으로 알려진 만큼 확대 편성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공연하기로 한 장소가 올림픽이 열리는 평창이 아니고 서울하고 강릉 이렇게 두 곳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예술단이 공연하기로 합의한 곳 서울과 강릉 두 곳입니다. 구체적인 공연 장소나 무대 조건, 설비 문제 같은 사안은 앞으로 더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전 점검단을 파견하기로도 했는데요. 정부는 북측 예술단의 안전과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고 앞으로 실무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서 문서 교환 방식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모레는 북측 선수단 파견을 비롯해서 방문단 경로, 체류비 부담 문제 등을 논의할 남북 차관급 실무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SBS 김하영입니다. 자, 이 북한 예술단이 오게 되면 공연 내용을 어떻게 조율을 할지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 북한 예술단 공연의 상당 부분이 김일성 일가 우상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은 김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삼지연 악단의 한 공연입니다. 우리의 김정은 동지 같은 김씨 일가 우상화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바다 만풍가나 만복의 아리랑처럼 이데올로기 색채가 적은 내용의 공연들도 눈에 띕니다. 삼지연 악단은 또 미키마우스나 미녀와 야수 같은 세계 유명 애니메이션의 주제음악을 수십 분에 걸쳐 경음악으로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체제선전 색채가 짙은 모란봉 악단 대신 삼지연 악단을 보내겠다고 한 것은 우리 사회에 거부감이 적은 악단으로 파고들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정치색을 최대한 뺀 음악, 특히 민족 고유의 음악이나 또는 교향악 중심으로 연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북한 예술단의 공연치고 체제 선전 내용이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놓고 조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실무 접촉에서 실무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은 판문점 연락 채널로 계속 협의하기로 했는데 공연 대응과 관련해 조절해야 할 경우 북한이 얼마나 협조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 협상에 차석 대표로 나온 현성월 모란봉악단 단장은 지난 2015년 12월 모란봉악단의 베이징 공연을 앞두고 김정은 우상화 내용을 뺄 수 없다며 공연 취소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 국면과는 조금 결이 다른 올림픽 이후를 내다보는 미국의 군사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북 해상 차단 작전을 논의하는 회의가 내일 캐나다에서 열리는가 하면 미국 해군과 해병 핵심 전력들이 동아시아 지역으로 또 집결하고 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강경화 외교장관도 참석하는 6.25 참전 16개국 외교장관 회의가 내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립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주도하는데 의제는 북한 비핵화와 이를 위한 대북 해상 차단 등입니다. 미국 구상은 1차적으로는 한반도와 일본 해역에서 이어 동남아, 중동 해역까지 해상 차단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유엔 참전국들에게 대북 해상 차단 작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해달라고 독려할 것입니다. 때맞춰 미군 해상 전력들이 한반도 쪽으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칼빈슨 항모 전단이 동아시아로 오고 있는 가운데 소형 항모 와스프 강습 상륙함이 어제 일본 사세보에 도착했습니다. 와스프에는 스텔스 전투기 F-35B가 탑재됐습니다. 또 각지에 흩어져 있던 미 상륙함들이 이달 초부터 괌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중 아메리카 강습 상륙함에는 제15 해병 원정대 2,200명이 타고 있는데 이들은 한반도 유사시 미 본토에서 가장 먼저 증파되는 제1 해병 원정군의 주력 부대입니다. 여기에다 미 최대 육군기지 포트 브레그 소속 특수전 부대들이 북한과 전쟁에 대비한 수송훈련, 공수 강화훈련 등을 지난달 실시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오늘 전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포트 브레그 특수전 부대는 한반도 우선 투입 전력이라며 미국은 평창 이후
정세에 따라 가동할 수 있는 군사 옵션들을 매만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평창 대화 국면이 비핵화 실마리라도 끌어내야 하는 이유들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그럼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와 함께 남북이 합의한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도 예술단 이름 가운데 좀 북한에서 익숙한 게 모란봉 악단인데 모란봉 악단이 오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빠졌네요. 지금 합의문으로 보면 이제 모란봉 악단이 없죠. 네. 사실 이제 현송월 모란봉 악단 단장이 대표에 있었기 때문에 오지 않겠느냐 예상을 했는데 네. 합의문에는 삼지연 관현 악단이 이렇게 들어 있는데요. 다만 이제 앞서 이제 김하영 기자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140명이라는 거대한 규모이기 때문에 이 구성이 어떻게 될지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어떤 맥락을 가지고 제기를 했고 또 오늘 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를 좀 자세히 들어봐야 되는데 지금 이 합의문 자체가 지금 8시 직전에 나왔거든요. 네.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이 수석 대표가 기자들 상대로 좀 브리핑을 해야 자세한 맥락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수석 대표가 이제 서울로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좀 정말로 모란봉악단 멤버 자체가 한 명도 안 들어가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좀 자세한 브리핑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란봉 악단이 또 들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상황에 따라서. 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쨌든 뭐 이런 예술단보다는 평창에 올 뭐 선수단, 응원단 이거 먼저 논의하자는 게 사실 우리 쪽 이제 제의였는데 사실 북한이 이 예술단 파견 문제를 먼저 이제 오늘 꺼냈는데 이 논의는 그러면 모레 이어가기로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당시 오늘 열자고 했던 회담을 북한이 이제 모레 열자고 제안을 했고 우리가 이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레 회담에서 이제 선수단, 응원단, 태권도 시범단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될 걸로 보이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오는 20일에 IOC에서 남북과 IOC가 함께 모여서 최종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걸 들어보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아이스하키 이제 단일팀 그리고 이 남북 공동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어요, 국내적으로도.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근데 이제 오늘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발언을 한 게 있는데 도 장관 말을 들어보면은 개막 시대 공동 입장을 하게 되면 한반도 길을 들게 될 거다. 그리고 또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구성이 되면 감독권을 우리가 가져와서 그 어떤 선수를 기용할 건지를 우리 감독이 결정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조건절이 달렸긴 합니다만 장관이 이 정도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공동 입장과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은 거의 좀 궤도에 올라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 김태훈 기자가 보도했던 미국의 군사 움직임이 이렇게 올림픽 이후를 좀 바라보고 좀 군사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런 내용 지금 조금 전 전해드렸는데 이건 어떤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기본적으로 지금의 평화 국면이 평창 올림픽으로 인한 일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핵 문제에 대해서 전혀 진전이 없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제 느끼고 있는 이 평화 국면이 살얼음판 위에 있는 불안한 평화고 평창 올림픽 기간에 한정된 한시적 평화일 수 있다. 이런 좀 우려는 분명히 좀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였습니다. 네, 수도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새해 들어 처음으로 오늘 비상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의 공공기관에선 차량 끝번호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게 했고 또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돈 내지 않고 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게 다 집에서 차를 가지고 나오지 못하도록 유도한 건데 과연 효과가 있었을지 먼저 노동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서울 신도림역의 출근길. 서울시가 요금을 세금으로 대신 내준다니 시민들 반응은 좋습니다. 시민 입장에서야 돈이 절약되니까 좋죠. 전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반면 무료 혜택을 못 받는 경기도민과 인천 시민들은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경기도민들이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들 많은데 여기는 미세먼지에 뭐 예를 들어서 안전한 지역도 아니고 똑같이 그랬는데 좀 약간 서운한 부분도 있습니다. 많게는 세금 60억 원이 들 걸로 추정되는 공짜 대중교통 지원의 효과는 있었을까? 자유로와 강변북로 연결 구간입니다. 서울시는 민간에도 승용차 2부제에 자율 참여해 줄 걸 요청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서울로 진입하는 출근 시간 차량들은 이렇게 많습니다. 이곳뿐 아니라 서울 주요 간선도로와 경기도나 인천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도로 모두 평소 월요일 출근길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강제 사항도 아닌데다 내가 일단은 불편하고 강제적인 거 아니니까.
전혀 몰랐다거나 지각할까 봐 차를 끌고 나왔다는 등 이유는 각양각색입니다. 오늘은 늦어갖고 정확하게 공지도 안 돼. 이제 뭐 문자라든지 그런 식으로 안 했잖아요. 저는 못 받았거든요. 서울시는 오늘 출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 승객이 지난주 같은 시간대에 비해 지하철은 2.1%, 시내버스는 0.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도심과 간선도로 등 126곳에서 측정한 차량 유입량은 5% 주는데 그쳤습니다.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오후 내내 나쁨이었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공공기관에선 차량 2부제가 실시됐는데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아예 주차장이 폐쇄된 공공기관 곳곳에선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현영 기자입니다. 오전 7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정문. 운행이 금지된 짝수 차량이 잇따라 들어옵니다. 경찰이 막아서도 막무가내입니다. 부재 실시하는 거 알고 계셨어요? 공식 못 받아서 몰라요. 출장 금방 나가요. 2시간을 지켜봤는데 10대 중 서너 대꼴로 짝수 차량이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당당하게 공무원증까지 내밀며 들어갔습니다. 혹시 모르셨어요? 주차장이 폐쇄된 공공기관에선 때 아닌 주차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입구에서 돌아 나가려 해도 비상등만 켜둔 채 두고 간 차들과 뒤엉켜 오가지도 못합니다. 구청 옆 이면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주차장이 폐쇄되면서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선 여전히 이렇게 짝수 번호판을 달고 있는 차량들이 눈에 띕니다. 제 집에 햇살되면 난 잠깐 보고 안 한다는데. 관급 공사 현장도 노후기계 사용을 줄이고 살수 차량도 운행해야 했는데 먼지 풀풀 날리는 풍경이 그대로인 곳이 적지 않았습니다. 흙을 우리가 밟는 과정이라서 지금 못 떴습니다. 환경부는 첫 평일 시행에 대해 전달이 매끄럽지 못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비상조치를 주관한 환경부는 어땠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솔선수범해야 할 기관 직원들이 차량 2부제를 잘 지켰을지 그 현장을 박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환경부 소속 산하기관 4곳이 있는 인천 종합환경연구단지. 주차장마다 번호판 끝자리가 홀수인 차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길을 보니 사정이 다릅니다. 견인 지역인데도 갓길마다 번호판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이 줄지어 세워져 있습니다. 차 앞유리엔 이곳 연구단지 로고가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그래요? 그런데 잠시 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대여섯 명이 뛰어나옵니다. 차 유리창에 붙은 연락처로 전화를 겁니다. 불이 나게 달려온 사람들이 서둘러 차를 뺍니다. 30분 전까지만 해도 길게 차량들이 늘어서 있었는데요. 지금은 모두 자취를 감춰 텅 비어 있습니다. 어디로 몰고 가는지 뒤따라갔더니 연구단지 주차장에 대놓고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밖에서 애기를 데려다주고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주관한 환경부 장관은 오늘 지하철에 KTX를 타고 세종시로 출근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그럼 정구희 기자와 함께 오늘 조치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 기자, 오늘 아침 이제 6시부터 이 비상조치가 시행이 됐는데 정작 그 시간대는 별로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았던 것 같던데요. 네, 예보와 실제가 많이 달랐던 건데요. 네. 어제 저녁 예보에서는 오늘 아침부터 미세먼지가 나쁠 것이다 예보를 했는데 그렇죠. 막상 출근 시간대는 보통 수준이었습니다. 예보가 엇나가면서 시민들은 왜 버스나 지하철을 공짜로 타면서도 이런 조치를 취했을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데이터를 더 축적해서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늘려야 앞으로 비상저감 조치 시행 효과를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쨌든 자가용 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처음으로 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건데 이 시민들의 반응은 좀 어땠나요? 네, 일단 효과는 앞으로 20일 후 정도에 정확하게 드러나겠지만 아직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오전에 조감 조치를 취했는데 오후에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으로 오르니까 시민들은 크게 만족하진 않았습니다.
차량 이부제나 대중교통 같은 오늘 무료 대책은 승용차 이용을 줄이자는 건데 사실 전문가들은 승용차보다는 화물차 이용을 줄이는 게 더 급선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미세먼지 국내 원인 가운데 29%가 차량에서 나오는데 이 가운데서 65%에서 70%가 경유 화물차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물차를 더 줄이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거고요. 이렇다 보니까 대중교통 무료 조치를 놓고도 서울시는 이렇게 해서라도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거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노후 화물차를 폐차하거나 전기버스 도입을 하는데 차라리 돈을 써서 그게 낫다며 이 정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도 아까 나가 보니까 오늘 오전보다 확실히 오후에 좀 미세먼지가 더 많은 것 같던데, 그럼 오후에 좀 미세먼지 농도가 나빠진 건 아무래도 좀 중국 쪽에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오후부터 미세먼지가 나빠진 것의 근본 원인은 결국 중국이었습니다. 우리보다 공기가 깨끗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중국발 먼지가 많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 문제로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유럽이 맺은 대기오염물질 협약처럼 한중일 3국이 대기오염물질 협약을 맺고 통일된 규제 아래서 함께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꼭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럼 이 조치는 오늘 저녁 9시로 끝나는 거고 내일은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네, 오늘 저녁 9시부터 비상저감 조치는 해제가 되고요. 내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돈을 내고 대중교통도 이용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구희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총수 2세에게 100억 원대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준 하이트 진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습니다. 비슷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이 여러 곳이 있는데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 아들인 박태영 부사장은 2007년 12월 생맥주 기기 납품업체인 서영 ENT라는 회사를 인수합니다. 하이트진로는 기존의 맥주 캔을 납품하던 업체 사이에 서영 ENT를 끼워 넣었고 연간 4억 6천만 개를 구매합니다. 맥주 한 캔당 2원씩, 이른바 통행세를 받게 된 서영 ENT는 사업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맥주캔 시장의 47%를 점유하게 됩니다. 하이트진로는 이 밖에도 맥주캔의 원료나 밀폐용기 뚜껑 구입 시에도 서영 ENT가 통행세를 받도록 했습니다. 박태영 부사장이 소유하고 있는 서영 ENT는 하이트진로 지주사의 지분 27.7%를 갖는 큰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10년에 걸쳐가지고 장기간에 걸친 승계 프로그램의 전모가 사실은 드러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과징 금액이 커졌고요.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와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 지원으로 보고 하이트진로와 서영 ENT 등에 모두 10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 부사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적극 소명했습니다만 안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향후에 이제 행정소송 등을 통해 가지고 성실히 소명할 예정입니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재벌개혁의 핵심 과제로 꼽은 편법 승계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첫 번째 제재입니다. 공정위의 칼날은 이제 비슷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효성과 한화, 미래에셋 대우, 대림 등 다른 재벌 기업들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지난해 12월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충북 소방본부와 제천 소방서를 포함해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유례 없는 압수수색에 소방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CJB 정진규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충청북도 소방본부에서 압수 물품을 들고 나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충청북도 소방본부와 소방종합상황실, 제천 소방서 등 3곳에서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다 저희들 파일을 확보를 했고요. 그런 파일은 분석을 해보면 의미 있는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4시간가량 이어진 이번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당시 근무 소방관들은 물론 비번 소방관들의 현장 도착 시간 기록까지 압수하는 등 세세한 부분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문제가 됐던 화재 당일 무전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무전 기록과 장비 점검 내역, 지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압수해 초기 대응 부실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소방당국에서 당혹스러워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지난 12일 최초 출동한 제천 소방서 소속 소방관 6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초동지휘가 논란이 된 제천 소방서장 등 지휘관들도 줄줄이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현장 소방 지휘관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나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의 피해자 김성관에 대한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돈 때문에 어머니와 양아버지, 이부 동생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김성관은 경찰의 신원 공개로 얼굴을 드러낸 채 범행을 재현했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현장 검증을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김성관은 기자들의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아내분도 재산 노리고 하신 거 맞죠? 친어머니와 이부 동생을 살해한 아파트에 도착하자 기다리고 있던 이웃 주민들은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화나죠. 이부 동생도 죽이고 엄마도 죽이고 또 뭐 강원도 가서 뭐 아버지도 죽였다며. 김성관은 범행 당일 친어머니 집에 몰래 들어가 기다리다 귀가한 어머니와 이부 동생을 살해한 과정을 재현했습니다. 담담하게 범행 당시 상황을 재현하고 있고 때때로 감정에 북받쳐서 좀 흐느끼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저희가 형사들이 달래주면서 김 씨는 지난해 10월 친어머니와 양아버지, 이부 동생을 살해하고 숨진 어머니의 계좌에서 1억 2천여만 원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후 아내와 두 딸과 함께 뉴질랜드로 도피했지만 붙잡혀 지난 11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지난해 11월 자진 귀국한 뒤 공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일 김 씨가 양아버지를 살해하고 유기한 강원도 평창과 횡성에서 2차 현장 검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인천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괴한이 둔기를 휘두르면서 아르바이트하던 20대 여성이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평소 피해자를 따라다닌 남성이 있었다는 증언에 따라 스토커 범행일 가능성과 또 묻지마 폭행일 가능성 둘 다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인천 부평역 인근의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 경찰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어젯밤 8시쯤 이곳에서 20살 박모양이 뒤따라온 괴한의 머리를 공격당했습니다. 롱패딩 차림에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은 박양이 화장실에 들어가자 따라갔고 대걸레를 빨고 있던 박양을 둔기 등으로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머리에 골절상을 당한 박양은 혼수 상태에 빠져 수술을 받았고 오늘 겨우 의식은 되찾았습니다. 머리 쪽도 다 주상이 상처가 너무 많아서 또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되고. 박양은 스스로 학비를 벌기 위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박양을 스토킹하던 남성이 있었다는 주변인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스토커 범행은 물론 묻지마 폭행까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피해자 지인 일부 진술에 의하면 한 2-3개월 전부터 어떤 남자가 여자를 또 따라다녔다. 2년 전 강남역 노래방 화장실에서 벌어진 20대 여성 살해 사건처럼 심야 시간대 묻지마 폭행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겨울방학을 이용해 기숙학원에 머물며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숙학원 가운데엔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 운영하는 곳이 상당수입니다. 당국의 엄격한 검사도 받지 않은 곳에서 수백 명의 아이들이 먹고 자며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동 취재 이호건 기자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야산. 차를 타고 외길을 따라가니 정체불명의 3층 건물이 나옵니다. 종이 울리자 학생들이 우르르 뒤편 건물로 들어갑니다. 이어 교과목 강의가 시작됩니다. 여기가 네네네. 저희 좀 데려가 주시면 안 돼요? 학생들이 지내는 방을 가봤습니다. 방마다 이불이며 빨래, 여행 가방까지 어지러이 널려 있습니다. 이 기숙학원이 문을 연 건 지난달 30일. 한 달 과정으로 중1부터 고3까지 200여 명을 모집해 1인당 250만 원씩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기숙학원이 교육청에 허가받지 않은 불법 학원이라는 겁니다. 화성 시내 그 관내에 기숙학원으로 허가받은 곳이 있을까요? 저희는 기숙학원 신고된 부분이 없거든요. 현행법상 기숙학원을 열려면 화재 예방 설비와 함께 일정 넓이의 강의실과 보건실에 숙식 공간도 갖춰야 합니다. 무허가로 하면 이런 엄격한 기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학원이 들어야 할 화재나 사고 보험도 들지 않았습니다.
학원장은 관련 규정을 잘 몰랐다고 해명합니다. 사실 신경 좀 많이 안 썼던 건 맞아요. 그건 제 실수예요. 하지만 이 학원장의 무허가 기숙학원 운영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기숙학원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이 아니시라고 제가 들었는데. 오래 하다 보니 경쟁자가 워낙 많잖아요. 서로 보소 말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당한 적은 있어요. 약간의 불찰이 있었던 건 맞아요. 적발에도 벌금형 정도에 그치다 보니 불법 영업을 반복하는 겁니다. 벌금이 너무 낮아요. 200명 먹으면 수입이 5억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벌금 5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관할교육청이 이 무허가 학원을 경찰에 고발하려고 검토하는 사이 이 학원은 대놓고 다음 학기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폐쇄 확정은 아니라며 일단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는 금융위원장의 말로 가상화폐 투기 행위에 대해선 여전히 강경 기류가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최우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정에 없던 총리실의 입장 발표로 정부는 그동안의 혼선을 일단 정리했습니다. 정부는 법정 화폐가 아닌 가상화폐는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으며 모든 책임은 투자자가 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법무부가 제시한 대책 중 하나일 뿐 확정된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투기 억제 대책 중의 하나로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선 연구개발 투자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 내 강경 기류는 여전합니다. 과도한 투기성 거래와 불법 행위는 좌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개개인이 입을 수 있는 보다 큰 손실을 예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비판도 있고 그렇겠지만 욕을 먹더라도 정부는 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기로 인한 부작용이 커질 경우 거래소 폐쇄처럼 가장 수위가 높은 수준의 강경책도 계속 추진할 수 있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최근 10주간 가상화폐 관련 스마트폰 앱 사용자 숫자는 무려 14배로 폭증해 정부의 각종 대책을 무색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오늘 입장 정리에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왜 거래소 폐쇄안에 대해 정부 내 조율이 끝났다고 말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SBS 최우철입니다. 이런 가운데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르면 오늘 밤 추천인 20만 명을 넘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벌써부터 관심입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뽑을 때 가슴 부풀었다. 가상화폐로 대한민국에서 처음 가져본 꿈을 뺏지 말아달라.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내용입니다. 이 청원은 조금 전 8시 기준 19만 5,800여 명의 추천을 받아 청와대 답변 기준 2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0만 명이 넘으면 청와대는 한 달 안에 답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현 정부 지지가 높은 젊은 층이 주로 폐지를 비롯한 가상화폐 규제 정책에 반발한다는 점이 청와대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상화폐 거래에서 찾고 있는데 자칫 그마저 물거품이 되는 게 정부로선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비정상적이란 인식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서둘러 답변을 내놓진 않을 분위기입니다. 상황을 지켜보며 최선의 답을 준비한다는 계획인데 실명제를 핵심으로 한 가상화폐 특별대책의 영향과 여론을 일단 살피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선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찬성 응답이 42.6%, 폐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 35.6%였고 어떠한 규제에도 반대한다는 응답은 12.1%에 그쳤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던 남편과 아내가 각각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남편은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연행됐고 그 소식을 들은 아내가 경찰서를 찾았다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겁니다. CJB 김우준 기자입니다. 39살 김모 씨가 술에 취한 듯 비틀비틀 걷다가 부인으로 보이는 여성과 대화를 합니다. 김 씨는 여성과 승강기를 벌이더니 갑자기 앞에 있는 차량을 향해 발길질합니다. 잠시 후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정리하려 하자
이번에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입니다. 김 씨는 이곳에서 심한 욕설과 함께 체포하려는 경찰의 손을 깨물고 머리로는 경찰 얼굴을 가격해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코가 살짝 금이 간 상태고요. 왼손을 물으셔가지고 지금 왼손이 타박상이나 열상이 좀 입은 상황입니다. 상황은 현장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경찰에 연행됐다는 소식을 들은 아내가 차를 몰고 지구대를 찾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도 남편 이 부인하고 같이 잡아서 노는 것 같아. 남편 김 씨는 음주 후 아내와 부부 싸움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구들도 계셨는데 옆에 부부 싸움을 좀 심하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은 남편 김 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부인 최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우준입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직장 여성이 난임 치료를 받기 어려운 실태를 지난 이틀에 걸쳐 보도해드렸습니다. 휴직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난임 치료를 하려면 회사를 그만두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엔 경제적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 낳고 싶은 대한민국 노유진 기자입니다. 대부분 난임 여성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 낳기를 바랍니다. 조국에서는 저출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되게 애를 낳고 싶거든요. 사기업에 다니는 이 여성도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이 안 되다 보니 할 수 없이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냥 직장을 다니면서 한다는 게 저한테는 힘들고 수술을 하다가 계속 애가 안 생겨서 회사를 그만두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기를 낳고 싶어 직장까지 그만뒀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복지부가 4회까지만 적용했던 시험관 아이 시술 건강보험 지원을 올해부터 최대 6회로 늘렸지만 30%는 본인이 내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번 할 때마다 한 30에서 40% 정도 되는 성공률이기 때문에 보통 한두 번만에 안 될 수도 있고요. 보험 지원을 받아도 시술 한 번에 평균 1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시술 받는 횟수만큼 부담은 늘어납니다. 직장을 못 다니니까 이제 생계 문제가 좀 관련돼 있을 거예요. 시험관 하면 또 비용이 또 많이 드니까 이 정도가 되는 거죠. 이런 경제적 문제 때문에 아예 난임 치료를 포기하는 여성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이 늦어지면서 우리나라 난임 진단자는 해마다 늘어 22만 명에 달합니다. 현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여전히 휴직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난임 시술비 지원 등은 복지부가 맡고 있어 일관된 정책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바쁘고 지친 현대인들에게 휴식의 가치는 갈수록 소중해지고 있죠. 특히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방해받지 않는 혼자만의 휴식을 추구하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올해 소비 트렌드를 짚어보는 연속기획, 정경윤 기자입니다. 혼자 사는 이 30대 직장인의 집. 넓거나 화려하진 않지만 나만의 천국입니다. 일반 피규어들, 제가 주로 만드는 레고들이고 대형 피규어들인데 값이 비싼 건 아닌데 저만의 느낌을 낼 수 있는 소품들로 좀 사봤죠. 2년 전부터 직접 조립하거나 수집한 완구 제품들로 집을 꾸며왔는데 취미 이상의 의미가 생겼습니다. 내가 볼 게 있고 그냥 뭔가 심적으로나마 좀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널브러지는 게 더 쉬는 것 같은 느낌. 최근엔 스페인 투우 경기 중 소가 잠시 쉬는 공간인 케렌시아라는 단어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곳, 나만의 공간을 찾는 트렌드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집이 아닌 밖에서 찾기도 합니다. 1시간에 6,000원인 수면 카페는 밥 대신 휴식을 선택한 사람들로 점심시간 동안 60석이 만석입니다. 남한테 방해받지 않는 공간이거든요. 내가 쉴 수 있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면은 가치를 지불하는 거죠. 1인석 위주로 꾸며진 만화 카페, 책을 읽으며 맥주를 마실 수 있는 이른바 책맥 카페처럼 전형적인 만남의 장소였던 카페들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해 누군가와 끊임없이 교류해야 하는 일상에서는 이렇게 단절된 공간을 찾아 편히 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새로운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착륙하던 여객기가 활주로에서 벗어나 바다로 추락할 뻔한 아찔한 사고가 터키에서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여객기는 절벽에 걸렸고 승객과 승무원 모두 무사합니다. 송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객기가 아슬아슬하게 절벽에 걸쳐 있습니다. 활주로를 이탈해 바다로 떨어지기 직전에 가까스로 멈춰선 겁니다. 여객기와 바다 거리는 불과 2-3m. 뜻밖의 사고에 승객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고 놀란 아기들은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고는 터키 앙카라를 출발한 페가수스항공 여객기가 트라부전 공항에 착륙하다 일어났습니다. 긴급 출동한 공항 구조대는 추락을 막기 위해 여객기에 밧줄을 묶었습니다. 쉴 새 없이 물을 뿌리며 엔진 폭발을 막았습니다. 구조대의 빠른 대처 덕분에 승객과 승무원 168명은 큰 부상 없이 모두 구조됐습니다. 착륙 당시 활주로에는 안개가 끼고 비가 약간 내렸지만 착륙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Trabzon airport spokesman told NBC News that the plane overshot the runway, saying the incident wasn't due to a technical fault, but rather a pilot misjudgment. 사고 여파로 폐쇄됐던 트라부전 공항은 하루 만에 항공기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SBS 송윤호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공기가 더 나빠질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유입된 중국발 미세먼지가 대기가 정체되면서 그대로 머물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고농도 미세먼지까지 높아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비가 제법 내리면서 오후부터는 먼지가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비는 내일 오후가 되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은 40mm, 남부지방은 20mm, 중부지방은 5mm 정도의 비가 내리겠고요.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지역으로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안개가 강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0도, 한낮 기온은 4도로 오늘보다는 약간 낮겠습니다. 남부지방 부산의 낮 기온은 12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수도권과 영서, 충남 지방의 비는 내일 밤에 그치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은 모레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직업은 소방관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소방관 분들에게 우리는 늘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경찰 조사가 필요한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소방관들의 자긍심까지 꺾이진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